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이번 달 6월 28일로 오사카 G20 회의가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권도 연계되어 있어서요. 어느 때보다 중요한 G20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만 아는 문재인 대통령,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서도 또 북한 얘기만 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내놓고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인지 솔직히 걱정됩니다. 김정기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문재인 대통령 외국만 네. 나갔다 하면은 북한 얘기만 하는데요. 이번 G20 북한 얘기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분이 알고 있는 게 북한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이 북한만 말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이 세계 최고의 그 다자 외교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이 비핵화 꺼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G20 하면은 사실 저도 해외 공관장 근무할 때 그때 이명박 정부 때 네. 2000 그때가 아마 10년일 거예요.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이 G20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여기서 G가 그룹이거든요. 그룹 오브 20 해가지고 20개 그룹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그룹은 모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모임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20개국 모임의 뜻입니다. 그래서 2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G20 정상회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회차 회의를 호스트를 했으니까 되게 잘 나간 거 아닙니까? 선발이라고 선발이죠.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때 해외의 공관장으로 있으면서 G20 의장국가로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2008년 그 금융환란이 오면서 미국 혼자서 수습하기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전에 이 재무부 장관 회의체는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정상들 회의체로 격상된 게 2008년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2, 3회는 영국하고 미국에서 하고, 4, 5회는 캐나다하고 한국이 하고, 6회부터는 2011년부터는요, 그때부터는 프랑스가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연례 행사로 이제 정착이 됐는데, 어쨌건 보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한국. 옛날로 얘기하면 거의 열강 수준의 국가들과 그렇죠. 어깨를 나란히 한 맞습니다.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국가 총 GDP로 보면은, 경제력으로 보면은 되게 탑 12 정도로 보거든요. 12위권. 그 정도로 보는데,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우리 한국의 현주소는 초라합니다. 되게 32권 정도로 봐요. 2008년 그 시절로 돌아가면 사실 뭐 선도 국가라고 할 그렇죠. 수가 있는데 32건이었는데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가가 됐잖아요. 자동으로 20위권 안으로 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그 국가위상이라고 할까요? 이게 종합 국가적 위상으로 치면은 서열이 20위권 안으로 들어온 역사적인 그런 회의가 2010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뭐 지금은 이제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외교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있기는 있죠. 예. 뭐 외교부도 잘 안 보이고, 외교부 장관도 잘 안 보이고, 또 세계 외교의 중심인 주미대사도 안 보이고,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외교가 실종되다 보니까 아마 대외적인 위상이 이전에 30위권 밖으로 더 추락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려가 듭니다. 그 국격이란 게 지금 많이 그렇죠. 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이 선진국 커뮤니티에서 이 인정을 해주는 신인도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뭐 경제 체력이야 지금 현재 GDP 상으로 보면 12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잘하는 거죠. 1조 6,9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되게 뭐 세잖아요. 잘하고는 있는데, 이제 뭐 문정부 들어서서 국제적 위상이 자꾸 실수에 실수를 연발하니까
국제적 맹화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G20 무대가 이 다자 외교의 현장이기도 하고 여기서도 중요 국가들 원수들하고 양자회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1박 2일이라고 하나 아니면 2박 3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어느 특정 국가의 국가 원수가 외교력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실력 발휘를 몇 년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장인데 우리 문 대통령한테 과연 그런 역량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요. 원래는 이제 G20라고 하는 것이 이 G5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최초의 그 미팅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1974년에 오일 크라이시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1차 석유 파동이 있을 때 미국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중요 국가들 이제 보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해가지고 이제 협의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 해 이탈리, 그 다음 해 캐나다까지 조인을 해서 서방 G7이 이제 결성이 된 거죠. 이게 2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탑7 국가입니다. 주력 국가고요. 우리는 불행히도 100년 전 2차 세계대전의 100수십 년 전에 그런 도전을 받았을 때 놓쳐가지고 100년 이상 우리 한민족이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일본은 그때 주력 국가로 이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방 G7 국가로 자리매김이 된 역사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60년대 이후로는 박정희 대통령 나오시면서 예. 어떤 서방 선진국들을 따라잡는 굉장한 그렇죠. 속도로 따라잡는 역사상의 어떤 기적을 맞습니다.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결과를 냈었죠. 그래서 그 서방 G7 국가가 이제 지금도 세계 경제를 지배하잖아요.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G8로 러시아를 끼워줬어요. 구소련이 1991년 해체되면서 러시아를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편입을 시켰는데 러시아가 그냥 스스로 탈퇴해가지고 요즘 G8이란 말은 안 쓰고 G7에다가요. 그 다음 브릭스 국가가 있거든요. BRICS인데 B가 브라질이고 R이 러시아고 I가 인디아, C가 차이나고 원래 S는 복수 S였는데 이 전략 거점으로 아프리카의 대표 선수 남아공을 넣어서 복수의 S가 아니고 사우트 아프리카라고 해서 S를 넣어가지고 브릭스 국가 5개 국가, 그럼 12개 국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게 나왔습니다. 믹타라고 해서 MIKTA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M이 이제 멕시코고요. I가 인도네시아, K가 이제 코리아고 그 다음에 T가 터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A죠. A가 오스트레일리아 해가지고 이 5개국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서방 G7하고 브릭스 아래 이제 전략 거점 이제 국가들이고요. 이게 5개 국가고 나머지가 이제 중동 대표 선수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르헨티나하고 EU 의장국. 처음에는 EU 의장국이 벨기에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폴란드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토탈 20개 국가 구성이 되는데 원래는 경제 이 협력 회의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토도 고려를 하고 인구도 고려하고 이 지하 자원도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흥 강국으로서 이제 지역 거점 국가이기도 한 이제 믹타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 중에 선도 국가입니다. 믹타에서는 우리가 1위예요. 국가 총 GDP가 1위고 선도 국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한 20개 국가를 모아놨는데 말하자면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그 다음에 인구적, 영토적 뭐 이런 거 토탈로 해가지고 세계 서열 1위부터 20위까지가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인구 요소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나라는 인구 500만인데 GDP가 7만 불 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는 여기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인구가 기본적으로 5천만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소국 소리라도 들으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엄청난 세계 외교의 무대인데 여기에서 이제 기회를 잡아가지고 참 해야 되는데 이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자 외교의 현장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또 양자 회담을 통해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한일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세요? 개최될까요?
뭐 그래도 가장 가까운 나라고 예. 오사카니까 뭐 바로 우리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회에 개최하는 게 상식적인 상황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일본한테 캐심제 걸려가지고 일본이 지금 그 학답을 안 주잖아요. 아, 되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아주 오랜 그런 그 갈등 요소가 되는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영유권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현대사에서 항상 있어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자들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아이고, 이거는 뭐 사법부가 내린 결정이다 보니까 되게 당혹스러울 수도 있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박근혜 정부하고 마무리가 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최악의 상태로 지금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그래서 한일 간의 산적한 문제들도 많고 또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인식차가 너무 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권 하수인들은 되게 정서가 독립군 정서가 있어요. 네? 독립군 정서. 아니, 아직도. 독립군이라는 게 예. 식민지 하에서 그렇죠. 있는 게 독립군인데 일본만 지금-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주국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독립한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7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0년 전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추도사 하면서 김문봉에 대한 아주 이 겁추앙하는 그런 망언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도 독립군 콤플렉스가 학대 가장된 독립군 정서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다 싫은 거예요. 일본은 다 싫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재인 내지는 그 정권의 하수인들은 한일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상의 경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본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그 압력을 받아가지고 너가 한일 좀 잘해봐라 내 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주는 정도 그렇게 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만은 그 문제들을 일시에 그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결은 못한다고 보고 아니면 차라리 이번에 하지 말고 문재인 피 좀 보고 그 대신 일본이 한국 측에 뭐 1개월 내지는 2개월 후에 아니면 직후에 한번 정상회담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정상회담 로드맵을 제시를 해주는 정도. 왜냐하면 두 사람 만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말이 없어요.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만나서 뭘 할 겁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한일 관계 회복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정말 이 답답한 노릇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저거죠. 한미죠. 그죠? 예. 예, 한미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번에 G20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김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방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 뭐 그 부분은 그렇죠. 굳이 오사카에서는 많이 얘기가 안 돼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와서 뭔가 선물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압박을 하고, 이제 오사카 정상회담에서는 뭔가 좀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또 이 문재인 측에서 또 트럼프 쪽으로 뭔가 하나 또 주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성과를 내려고 하겠죠. 근데 그 주고받는 게요. 네네. 좀 국익을 위한 제대로 된 것들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또 북한을 향한 깜짝 쇼가 나온다면 오사카나 서울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당일치기로 오겠다는 것을 그냥 설득해서 1박 2일 받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미 간에는 사실 뭐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게 비핵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비핵화 진전이 그 오사카 정상회담이나 서울 정상회담을 통해서 솔루션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인 게 이미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때 결렬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북한은 이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를 밟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 핵시설 중에 몇 개 그냥 정리할 테니까 유엔 제재 완화해주거나 해제해달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측은 그게 아니잖아요. 원스톱이잖아요. 동시다발적인
비핵화를 해주면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합의가 안 돼 있는데 우리 한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는 전혀 기대할 게 아니고요. 또 비핵화의 장이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것은 본격적으로 연말에 가동되기 시작해서 결과물이 내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절대 나올 거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트럼프한테 캐심제 걸린 거 있잖아요. 뭘까요? 문재인이 트럼프한테 캐심제 걸린 거. 뭐가 있죠? 하웨이 있잖아요. 화웨이. 예, 반하웨이 전선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주한 미 대사인 해리스 대사를 통해서 압박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화웨이랑 경쟁 업체가 사실 우리나라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예. 화웨이와의 경쟁 업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치면 우리는 반화웨이 전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죠. 우리는 이제 하웨이가 이제 대외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삼성을 비롯한 이런 업체들의 틈새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거고요. 부정적인 거는 이제 그 삼성에서 갖다 쓴 반도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매출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이제 그 일장일단은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 반하웨이 전선에 동참을 해달라고 정말 노골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청와대 답이 뭐로 나왔는지 아세요? 청와대 답은 미국이 제기한 그 안보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그 국가가 개입할 일은 아니고 기업이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아니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은 각자 어떻게 독자적인 판단을 내립니까? 국가가 정해줘야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구조인데 트럼프가 볼 때는 얼마나 캐심제에 걸리겠어요? 이게 경제와 안보를 나눠본다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청와대는. 근데 그게 그렇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는 언뜻 지금은 드는 안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화웨이에는 백도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백도어 문제 백도어라는 있죠. 게 결국은 보안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맞습니다. 보안이 무력화되면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우리나라 그럼요. 국가의 기밀이라든지 이런 게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측이 우려하는 거는 우리는 동맹국가잖아요. 동맹국가하고는 미국이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 공유되는 정보가 하웨이 그 통신 장비를 쓰게 되면 중국 측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일렬로 세운 건데 여기에 대한 반하웨이 전선을 거부했다. 이거는 캐심제 중에 캐심제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정책은 맞아요. 미중이 격돌하지 않을 때는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이게 전통적인 우리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미중이 무역 전쟁을 치르고 속 뜻은 또 기술 전쟁이고 금융 대전으로 가는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우리나라는 줄을 서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요.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으려면은 줄을 정확하게 서야 됩니다. 지금 세계 경제, 정치, 군사, 문화 질서를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 미국의 저력을 모르고 옛날에 우리가 중국 청나라가 열강의 도전을 받을 때 여전히 중국 중심의 질서에 안온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나라가 깨졌잖아요. 망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이 질서에 미중이 특히 전면전을 치르기 일부 직전으로 가는 이 위중한 상황에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경제, 안보 전부 지금 미국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이상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경술국치가 반복되지 않을까 정말 안타깝고요. 지금 미국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해도 아마 되게 이번에 욕 좀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중인데요. 한중 정상회담을 만일에 오사카에서 한다. 하겠죠. 그렇죠? 할 텐데 원래 뭐 시진핑이 평양을 거쳐서 서울을 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 그게 잘 안 돼서 일단 그 무기한 연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오사카에서 한중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할 같은데. 말이 없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라고 되게 센데요. 이게 옛날에 우리 개발경제시대 때 경제기획원 같은 데거든요. 여기가 거의 부총리급이 헤드인데 사실 우리로 치면은 뭐 거의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정말 중국 경제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핵심 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조직에서 글로벌 기업들 다 부르고 우리 삼성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다 불렀잖아요. 현장에서 너가 하웨이 통신 장비 안 쓰면은 죽어 이렇게 했잖아요. 협박이네요. 협박이죠. 그런데 특히 중국하고 외교에서는요 원칙을 안 지키면은 사실은 휘둘립니다. 우리 옛날에 그 마늘 파동 때 되게 당했고요. 사드 때 되게 당했는데 지금도 안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BC 원칙을 지켜야 흔들리지 않고 존중을 받습니다. 일본 보세요. 미일 동맹 시스템 하에서 딱 그 ABC를 가지고 원칙에 입각해서 가니까 중국이 함부로 대하던가요? 못 대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은 또 그 틈새 또 중국과 관계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어정쩡하게 취해가지고 중국한테 얼마나 얻어맞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우를 제대로 받고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체제 하에 있다는 그거를 베이스로 깔고 ABC 절대 흔들리지 말 것. 마늘 파동이 와도 사드가 와도 일시적으로는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은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이 함부로 깔보지 못합니다. 지금 중국 정서가 대한민국을 32번째 성, 대한민국 대통령을 성장 정도로 본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더 이상 우리가 뭐 책봉국도 아니고 다 자주국가인데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정서가 중화사상에 있잖아요. 제가 중국의 핵심들이 태자당이잖아요. 태자당을 많이 아는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영웅들의 자제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4, 5천 명 되는데 실제로 중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인데 이 사람들 정서가 아직까지도 중화 질서에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정근대적이지만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 사상이 본질 속에 흐르고 있고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제대로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대우를 받으려면은 우리는 현재도 세계를 지배하고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문명,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저는 적어도 100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줄 잘 써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여기를 문재인 정권은 이탈하려고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안타까웠다는 말 빼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G20, 다자외교,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세계 국제 정치를 논하는 그 자리에 또 북한 얘기만 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참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국익을 위한, 애국을 위한, 세계 평화를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다자외교에 데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 공유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의 한수 홍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